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현재 결혼한 지는 10년 정도 되었고 남편과 저 사이에는 딸 둘이 있어요. 물론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때로는 서로에게 섭섭해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가족은 사이가 참 좋은 편에 속합니다. 저는 이게 다 남편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은 저와 연애하던 시절부터 화목한 가족에 대한 동경이라고 해야 하나? 어떻게 보면 집착이라고 해도 될 만큼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저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저희 부모님을 뵙고 나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참 사이가 좋거든요. 나는 장인어른 장모님 같은 부부가 되고 싶어. 그리고 당신 집 같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서 살고 싶어. 내 자식들에게도 그런 집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 그러면 좋지.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살기를 바라잖아. 사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 어느 순간에는 저 사람은 그다지 화목하고 좋은 가정 환경에서 나고 자란 게 아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겉모습만 보고 남편의 가정이 불행했다. 이걸 알 수 없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너 진짜 시집 잘 가는 것 같아. 내 친구들 중에 제일 잘난 남자랑 하는 것 같은데? 모두가 입을 모아 그렇게 말할 만큼 남편의 조건은 참 좋았습니다. 집안도 잘 살고 본인도 좋은 대학을 나왔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인물도 멀끔하니 괜찮았고 말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다들 저보고 시집 잘 간다고 그랬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장가를 참 잘 가는 거지. 당신같이 화목한 가정에서 바르게 자란 사람이 원래 더 귀하고 복이 있는 거야. 남편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정말 좋아했고 말이죠. 결혼 전부터도 장인어른, 장모님 하면서 엄청나게 따랐고 저희 엄마와 아빠가 남편의 그런 모습에 고민 한 번 없이 결혼을 허락했으니까요. 남편의 집에 처음 인사를 가던 날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우리 집은 당신 집이랑은 다르긴 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집처럼 화목하고 사이가 좋은 가족이 아니라는 소리야. 뭐 이런 집도 있고 그런 집도 있는 거지.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서. 사실 우리 아버지 당신한테 보여주기 조금 부끄럽거든. 가부장적인 분이라는 이야기는 전에 얼핏 들었던 적이 있었고 남편이 평소에 했던 말이나 저희 집안 식구들의 분위기를 너무 부러워하는 걸 보면서 뭐 화목한 가정은 아니겠거니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부끄럽다고 말할 정도가 어떤 정도인 건지 조금 겁이 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날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 남편이 앉으라 말도 안 했는데 옆에 그러고 절퍼덕 앉아? 내가 사가는 향도 싫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자네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사과를 내와? 시어머니를 대하는 시아버지의 태도는 같은 배우자나 가족을 대하는 거라기보다는 정말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요즘은 아랫사람도 그렇게 대하면 갑질이라고 욕을 먹는 세상이니 그것도 아니기는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처음 인사를 하러 온 아직 아들의 여자친구이자 며느리도 아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고른 여자란 집에서 살림이나 조신하게 하면서 남편 내조를 잘하는 게 1순위다. 요즘 여자들 뭐 밖에서 돈 번다고 나대는데 그거 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인지 모르겠어. 결혼을 하면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애나 낳고 그러는 거지. 솔직히 벙찌긴 했어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것도 처음 본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사실 너무 과하기는 하잖아요.
그쯤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니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더군요. 그리고 그날 결국 남편이 폭발해서 자신의 아버지와 싸웠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첫인사였네요. 그만하세요. 내가 못할 말 했냐? 그리고 이게 어디서 아버지한테 대들어? 못할 말 하신 거 맞고 대든 게 아니고 틀린 걸 정정해 드린 거예요. 틀려? 내가 뭐가 틀렸냐? 여자 남자 구분해서 일하고 안 하고가 어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혼해도 본인 일 계속 할 거니까 내 존이 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 생각 없으니까. 이 자식이 너 말 다 했냐? 덜 했으면요? 고성이 오고 갔고 남편은 결국 저를 끌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본 시댁의 인상이었어요.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토록 화목한 가정을 동경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는지 말입니다. 솔직히 결혼이 망설여지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원래 결혼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것도 아니지만 가족들의 분위기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시댁이 될 집의 분위기가 그런데 고민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시댁 분위기 정말 중요하긴 해서 나도 함부로 뭐라고 말은 못하겠다. 그런데 남편 될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보이기는 해서. 나도 잘 모르겠어. 지금은 좋은 사람 같아 보여도 살아보면 또 다른 면이 있어 보이는데 보고 자란 게 있는데 네 남자친구라고 크게 다를까? 뭐 그런 말이 있기는 하잖아요. 자신의 엄마나 아빠가 너무 싫어서 자신은 꼭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자식들도 결국은 보고 배운 게 그거라 똑같이 살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저 또한 걱정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당연히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고요.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사실 내가 당신 입장이라 하더라도 우리 집 같은 시댁 너무 싫을 것 같긴 해. 그래서 당신이 고민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설사 그 고민의 결과가 나와 헤어지는 거라고 하더라도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의 눈이 참 슬퍼 보인다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고민 끝에 저는 결국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간 연애를 하면서 보아온 남편의 모습을 믿기로 했고 또 그 무엇보다 제가 남편을 정말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기 싫었어요. 그리고 지금 10년째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남편과 결혼한 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남편이었고 정말 좋은 아빠예요. 딸들이 매번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걸 인생 최고의 칭찬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결혼 생활도 평탄한 건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도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뭐 많은 분이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다 시아버지 때문이기는 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절대 저는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을 거라 몇 번을 말을 했지만 시아버지는 계속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 했습니다. 회사는 언제까지 다닐 생각이냐?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너도 참 고집이 세다. 어른이 이 정도 말 있으면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고집을 부려? 집에서 조용히 살림만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저는 돈 벌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하는 거라서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여자한테는 자고로 가정이 최고여야 하는 것을. 그러면 남편이 늘 불같이 또 화를 냈어요. 그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제가 100번은 더 넘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내 자식이요. 자기 마누라 하나 휘어잡지 못하고. 저는 이 사람 휘어잡고 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부려먹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한 가족으로 동등하게 함께 행복해지고 싶어서 한 거니까 저한테 아버지처럼 살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처럼은 절대 안 살 겁니다. 이놈이!
이 사람한테 한 번만 더 일 그만두라 어쩌라 하시면 저 다시는 안 와요. 오지 마라. 누가 겁날 줄 아냐. 하지만 시아버지는 남편이 자신과 정말 연을 끊을까봐 겁을 내긴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공부도 잘했고 직장도 좋고 늘 어딘가에 자랑했던 아들이니 그런 아들이 본인을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건 무서울 만했어요.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시아버지는 그날 이후로는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둥 그런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으시기는 했습니다. 저를 괴롭게 하는 건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정말 셋째 낳을 생각 없냐? 검진 받았었는데 병원에서 셋째는 낳지 않은 게 좋겠다고 했어요. 몸이 많이 약해져서 위험할 수 있다고.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위험하다고 아이를 안 가질 생각을 해? 이미 둘이나 있고 저는 있는 아이들 더 잘 키우겠습니다. 그게 있는 거냐? 아들이 없잖아, 아들이.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 사이에 아들이 없는 걸로도 굉장히 저를 탓하셨습니다. 우리 집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셋째를 안 낳아? 이 사람 몸이 안 좋기도 하고 또 아들을 꼭 낳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속 편한 소리 한다. 이래서 사람 잘 들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집 같은 집에 시집 온 저 사람이 대단한 거죠. 아버지 같은 시아버지가 요즘 어디 있어요? 다들 도망갈걸요? 뭐라고? 저는 아들 100명보다 저 사람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더 이상 그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대는 무슨 대? 요즘은 딸이 더 귀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쉽사리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둥 잔소리를 하고 소리를 쳤지만 남편이 결국은 자기가 수술받았다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고 나서야 끝이 났어요. 물론 아직도 저희 딸아이들을 보면서 저것들이 아들이었어야 했는데 하시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여기까지는 그냥 참을 수도 있고 그냥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직장 가지고서도 더 이상 별말을 하지 않으셨고 아들 문제로 저를 긁는 것도 매일 얼굴 보는 사이도 아닌데다가 결정적으로 남편이 늘 속 시원하게 제 편을 들어줬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저희 가족에게 잘했고 말이죠. 그럼 제가 뭘 참을 수 없었냐고요? 나 배고프다고 진작에 말했었잖아.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편네야. 바로 시어머니를 대하는 시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할게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10년 넘게 옆에서 보아온 바로는 그랬습니다. 저렇게 느려 터져서 원. 저런 거 여태 데리고 산 내가 대단한 거지. 한평생 음식 실력이 늘지라 않아. 자네가 잘하는 건 대체 뭐야, 결혼하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보아온 모든 순간에는 늘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끼어 있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말려도 보고 남편에게 이야기해보라고 하기도 했지만 남편이 언젠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나라고 왜 안 말렸고 나라고 왜 뭐든 안 해봤겠어. 일단 어머니가 의지가 없으시고 또 나는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 내가 여기서 한번 지르고 가면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더 난리 부리셔. 자식 새끼들 저렇게 큰 게 다 어머니 탓이라면서. 나라고 좋아서 참는 거 아니야. 우리는 지르고 가면 되지만 시어머니는 남아서 또다시 시아버지를 상대해야 하는 거니까 그건 맞는 말이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난리를 치고 가고 나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더 괴롭힌다고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에겐 남편이 거의 평생을 이혼하시라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셨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혼을 안 하세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질문에 그냥 힘없게 웃기만 하실 뿐 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와서 다른 인생은 꿈도 꾸지 못하시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같은 건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이라 선물을 사들고 밥을 먹으러 시댁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뭐 대단한 날이라고 밖에서 외식하냐 호통을 친 시아버지 때문에 집에서 생신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집 밖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뭔가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와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놀라서 얼른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도다리 미역국으로 끓이라고 했잖아. 미역국을 도다리 미역국이 아닌 소고기 미역국으로 끓였다고 그 난리를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시어머니 생신인데 말이죠. 본인 생일이면 뭐 이해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시어머니 생신날 시어머니가 본인이 드시고 싶은 미역국을 끓인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란 말입니까? 생신상을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날 참지 못했어요. 어머님 생신날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미역국을 끓인 게 이렇게 밥상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 잘못된 일인가요? 이게 어디서 시아버지한테 바락바락. 내 말을 무시했다는 게 중요하잖아. 내가 분명히 도다리 미역국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눈에 눈물이 반쯤 고인 채 말했습니다. 장에 없었어요. 그러면 있는 장에 갔었어야지. 아버지. 남편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저는 제 평생 남편이 그렇게까지 소리를 크게 지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정말 남편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순간적으로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을 정도로 말이죠. 제발 좀 그만하세요. 평생을 이렇게 사실 생각이세요? 나이 들어서 자식들도 아버지 안 들여다보고 그런 꼴 당하고 싶으시냐고요? 이게 지금 아버지한테 할 말이냐? 그러면 방금 아버지의 행동은 어머니한테 할 행동이고요? 나중에 더 늙으셔서 우리가 아버지 거들떠도 안 보면 어쩌시려고 이래요, 네? 시아버지도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소리를 지르는 남편의 얼굴은 처음 봐서 놀랐던 건지 입을 다무시더군요.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너무하다 생각은 했을 겁니다. 그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우기고 있는 거였겠지만요. 어머니, 저희랑 나가세요. 뭐? 아버지는 집에서 혼자 밥을 드시든 술을 드시든 알아서 하시고 저는 오늘 어머님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려야겠어요.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시어머니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도 남편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아이고 됐다. 니들 불편하게. 어머니가 이대로 집으로 들어가시면 그게 저희가 더 불편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희 집에 가서 주무세요. 밥을 먹으면서도 내내 안절부절 못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쓰였습니다. 이대로 다시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거의 어거지로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에게는 무서웠는지 못하고 저에게 하셨더군요.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안 들어오는 게냐? 그 옆편네 전화기는 꺼져 있고. 오늘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실 거예요. 뭐라고? 그러겠다고 했단 말이야? 저희가 억지로 끌고 온 거니까 혹시 나중이라도 어머니 탓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가 시아버지와 통화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제 휴대폰을 가져가더군요. 이번에는 저도 그냥 머물러서요. 어머니한테 사과 안 하시면 제가 계속 모시고 있을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전화를 확 끊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칠 저희 집에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며 가시겠다 했고 또 시아버지의 눈치가 보이는 건지 안절부절 못하셨지만 남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완강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결국은 시아버지의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만 들어오소. 라고 말이죠. 뭐 사실 진심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고 믿지도 않았고 또 금방 다시 그러실 걸로 생각했지만 제가 봐온 중 거의 최초의 사과였어요. 결국은 시아버지가 사과하신 거에 대해서 시어머니도 조금 놀라시기도 했고 말이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와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발 참지 마세요. 네?
제발요. 저희 집에 언제든지 오셔도 되니까 할 말도 하시면서 사세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이혼은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저희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실 뿐 다른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시아버지는 금방 다시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단번에 바뀌기도 힘들고 게다가 시어머니가 크게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가 화를 내도 그 전처럼 계속 받아주고만 계셨거든요. 솔직히 답답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다들 그러더군요. 그건 사실 너희 시어머니가 태도를 바꿔야 해. 맞아. 자식들이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봐야 소용없어. 본인이 단호하고 확실하게 나가야지. 본인 태도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상황이 바뀌냐. 아, 나도 답답해 죽겠다. 뭐 도와드릴 방법이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비는 해도. 무슨 대비? 혹시나 나중에 정말로 이혼하겠다 하실 수도 있잖아. 그니까 뭐 생각은 해두라는 이야기야. 황혼 이혼하면 자식들이 중간에서 곤란해지는 경우도 많다니까. 중간에서 곤란해지더라도 괜찮으니 제발 이혼하시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정말로 시어머니가 이혼하실 생각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10년 가까이 봐온 시어머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절대 바뀌지 않는 마음이나 상황 같은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전화하는 일은 상당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불편해할까봐 연락 한번 제대로 하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전화로 하신 말에 더 놀랐습니다. 너 시간 될 때 잠시 얼굴 좀 보고 할 이야기가 있다. 제가 오늘 집으로 갈게요. 그런 시어머니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놀라서 바로 찾아뵙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군요. 아니, 집에서 말고 따로 밖에서 보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범상치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절대 그런 이야기를 저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잡고 그곳에 가면서 혹시 어딘가 아프신 거 아닌지, 시아버지가 엄청나게 큰 사고를 치신 건 아닌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어요. 내가 이혼을 좀 해야겠다. 네?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이혼이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서 되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들어서 놀란 거였어요. 제가 지금 들은 말이 정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순간 꿈인가 싶었으니 제가 얼마나 믿기지 않았는지 아시겠죠? 이혼이요? 그래, 이혼. 자, 이거. 시어머니는 그러고서는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는 멍한 얼굴로 그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더 놀랐어요. 그 안에는 3억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이게 3천인 줄 알고 다시 공을 세워볼 정도였으니까요. 내가 그간 네 시아버지 몰래 모은 돈이다. 이걸로 제발 나 이혼 좀 시켜다오. 시댁의 재산이 조금 있는 편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3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잖아요. 아마 시어머니는 이 돈을 조금씩 평생을 모아오신 걸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아직도 조금 찡한 마음이 들기는 해요. 이혼이야 환영할 일이기는 한데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또 무슨 일 있으셨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나도 평생 생각해 오던 일이었어. 다만 내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혼자 살 방법도 능력도 없으니 쉽사리 마음을 먹지 못했던 것뿐이지. 시어머니는 혹시나 이혼하면 자식에게 피해가 가고 부담이 될까봐 그간 참아오신 거였습니다. 뭐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돈이 모였을 때를 기다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 같은 것이 생겨서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날도 말이죠.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본인의 휴대폰을 건네더군요. 네 시아버지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이나 이런 걸 다 휴대폰으로 녹음해뒀다. 이런 거 있으면 이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길래. 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받아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본을 죄다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어요. 나중에 다 들어봤지만 시아버지의 폭언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라면 아마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곧장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얼떨떨해 보였어요. 평생을 어머니에게 이혼하라고 해온 남편이었으니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왜 나를 안 찾아오시고? 아무래도 여자들끼리 더 편한 게 있을 수 있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어머니한테 너무 티내지 말고 있어요. 알겠죠? 남편은 잘 부탁한다며 제 손을 꽉 잡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로 친구에게 소개받은 변호사 몇 명을 만났습니다. 친구들도 하나같이 좋은 소식이라며 적극적으로 변호사들을 소개해 주더군요. 누군가의 이혼을 이렇게 응원한 적은 처음이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만나본 변호사들에게 그간 시어머니가 모아온 자료들과 저희의 이야기를 하니 다들 하나같이 무조건 이혼은 가능하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일단 자식분들이 확실하게 증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 남편은 평생을 어머님의 이혼을 바래온 사람이니까. 그럼 확실히 이길 수 있어요. 자식의 증언과 이 정도 녹음본이면. 어디서 들었는데 변호사 비용은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으면 그 돈으로 여생을 살 수 있기에는 충분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이 날아가기 직전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야 할 것 같다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희에게 미안해하셨지만 저희는 오히려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들이 할머니를 무척 좋아하기도 했고 말이죠. 사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 제가 편했던 것도 있기는 해요. 아이들도 더 잘 봐주시고 또 한시도 가만히 못 계시는 분이라 집안일이며 음식이며 다 해주셨거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요리를 못한다고 매번 소리를 지르셨지만 사실 억지거든요. 시어머니는 요리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혼 소송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집을 나오기 전까지 그걸 아예 모르셨습니다. 집을 나오고 나서도 갑자기 영문을 모르겠다고 저 옆편네가 왜 그러냐고 저에게 연락해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소장을 받게 되셨고 말이죠. 시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긴 했을 거예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을 테니까 말이죠. 너희가 꼬드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기는 했습니다. 저희 아니면 시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상상을 못하시는 듯 했어요. 아무리 애들이 꼬드겼기로써니 감히 남편한테 이혼 소송을 걸어? 네가 아주 죽고 싶지? 어? 애들이 안 꼬드겼어요. 뭐? 나 혼자 결정한 일이라고요. 나는 당신이랑 이혼해요. 시아버지는 잠시 멍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그리고
이내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감히 시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그 자체의 분노가 폭발한 듯 했어요.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으니까 말이죠. 이 여편네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뭐? 나랑 이혼을 해? 내가 해줄 것 같아? 감히 어디서 통보야 통보가? 그 난리를 치는 시아버지를 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다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나중에 증거 자료로 쓰였고 말이죠. 시아버지는 정말로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독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정말로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절대 이혼만은 해줄 수 없다고 우겨대며 재판장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혼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줘야만 했고 말이죠. 그 과정이 순탄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시아버지는 몇 번이나 시어머니를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네가 지금 나랑 이혼하려고 수년간 딴 주머니를 차고 그런 것도 다 녹음해뒀단 말이지? 그러게 당신이 제대로 살았으면 이런 일 당할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 봤어요. 시아버지에게 자기 할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말입니다.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이 난리를 치는 걸 보고도 내가 마음을 돌릴 거라 생각해요? 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적어도 당신이 날 인간 취급만 해줬어도 나는 평생 참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단 한 번도 같은 인간으로 취급해 준 적이 없잖아요. 그냥 부리는 사람이고 막대해도 되는 존재였지. 다르니까. 그래 놓고 밖에서 다른 여자들 만날 때는 어화둥둥 해주고 내가 다 몰랐을 것 같아요? 다 알면서도 참고 산 건데 그걸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자네 정말로 나랑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여태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는 끝까지 시어머니가 결국에는 숙이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저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본인이 한 짓이 있고 원래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정말로 마음을 먹으면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건데 뭘 믿고 그러는 건지 말입니다. 아무튼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장난으로 그러는 것도 마음을 돌릴 생각도 전혀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서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달래기로 한 거예요. 내가 그간 잘못했네. 나도 바뀌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 자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줄 수 없겠나? 그런 말 한마디로 생각을 바꿀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거고 나는 당신 말 절대 안 믿어요. 내가 평생을 봐온 게 있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믿어요? 시어머니는 제 생각 이상으로 단호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원래 그런 사람들이 한번 결심하면 더 무서운 법이잖아요. 저도 시어머니를 보면서 그게 정말이구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이 성사되고 나서도 시아버지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끝까지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전현이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내 재산을 줘? 정말 끝까지 그렇게 나오셨어요. 법원에서 집행명령이 떨어졌지만 끝끝내 시아버지는 주지 않았고 강제 집행까지 가는 사태까지 가서야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징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아직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시고요. 하루는 협박하고 하루는 회유하고 하루는 빌고 뭐 그러면서 말이죠.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어디에 있던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야. 감히 남편을 이런 꼴로 만들어?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그간 정도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겠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구려. 이제는 나도 예전 같지 않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니까.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 거구만.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무슨 연극 공연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군요. 그만큼 어이가 없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물론 시어머니는 단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너희 시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완전 대쪽 같으신 분이 그러고 평생을 사신 거래냐? 원래 대쪽 같은 사람이라 더 그럴 수 있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확 돌아선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완전히 돌아설 수 있었던 거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물론 저와 남편은 자식된 도리로 시아버지라 아래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었어요. 시아버지도 처음에는 저희에게도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부리셨지만 말년에 정말 자식 하나 옆에 없이 아프거나 하는 건 끔찍한 듯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에게도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는 않더군요. 너희 엄마한테 나 좀 만나달라고 좀 이야기해봐라. 그럴 생각도 없지만 어머니 제가 그런다고 말 들으실 것 같지도 않아요. 아버지 이야기도 못 꺼내게 하시는데 무슨. 남편의 그 말에 시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시더군요. 그렇게 독한 여편네였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평생을 참고 사시다가 이제 못 참고 나가시는 건데.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을 사람들이 괜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마 시아버지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게다가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듯 했어요. 그러니 그 충격이 오래갈 수밖에 없었고 말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시는 게 보였으니까요. 물론 중간에서 곤란했던 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저나 남편이나 지금이 훨씬 나아요.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당하는 걸 보는 게 저희는 더 불편하고 마음이 쓰였으니 말이죠. 아, 이제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나는 이사 갈련다. 저희 집에서 지내셔도 된다니까요. 저는 정말로 괜찮아요. 내가 혼자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혼자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먹고 자고 이런 것도 누군가의 눈치나 누군가의 생활 방식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런 건 말입니다. 완전한 자유요. 아무리 저희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함께 살면 서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생기긴 할 테니 저는 시어머니의 그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남편과 한 가지 조건을 걸기는 했어요. 저희 집에서 멀지 않는 곳으로 얻으세요. 왜? 내가 못 믿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아버님이 혹시나 찾으러 올지도 모르고 아무튼 여러모로 걱정돼서 그러니까 저희 집 주변에 얻으세요. 어머니는 그건 저희 뜻에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아이들을 아주 좋아하셨기 때문에 가까이서 자주 보는 걸 택하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집 주변에 집을 얻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가구를 사고 하는 모습을 저는 바로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들뜨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지금 엄청 표정 좋으신 거 아세요? 나는 이런 행복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 그래 보이세요. 정말 훨씬 좋아 보이세요.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소리다. 정말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냐? 정말 시어머니의 얼굴은 그전에 비해 훨씬 좋아 보이셨습니다. 사람이 생기가 있다고 해야 하나? 그랬어요. 삶에 의욕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보기에도 정말 그 기운이라는 게 느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시어머니가 그간 힘들게 살아오신 세월을 그런 것들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걸로도 보상을 받을 수도 없을 거라고 말이죠. 저는 옆에서 보기만 해도 힘들었는데 일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그만큼 지금이 후련하실 테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간 연락을 자주 하진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거나 동창 모임을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가깝게 지내게 된 신사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잠깐 시어머니를 모시러 갔다가 뵈었었는데 굉장히 신사셔서 그 뒤로 제가 그냥 신사분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은 분 같아 보였어? 남편은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기는 했습니다. 일평생을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고통스럽게 살아오셨으니
만약에 다시 다른 분을 만나게 된다면 그런 걱정이 제일 먼저 들만하기는 하잖아요. 이제는 좋은 분을 만나셔서 고생이라고는 없이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우선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좋은 분 같아 보였는데, 그런데 나도 뭐 잠깐 본 거라. 왜 혼자 되신 거래? 혼자 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래?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된 거 같긴 했어. 사별이시래. 자식들은?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 것 같다던데. 아니, 어머님한테 직접 물어봐. 아직 두 분이 본격적으로 만나거나 살림을 합친다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불안해? 제가 웃으며 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심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웃겼던 것 같아요. 귀엽기도 했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 아들이 물어보는 것보다 며느리가 물어보는 게 어머님도 더 이야기하기 쉬울 테니까 당신이 언제 한번 슬쩍 여쭤봐. 아직 그런 사이 아닌 것 같았다니까. 그래도 아이고 알았어. 남편이 하도 걱정을 하길래 저는 다음번에 시어머니를 만날 때 슬쩍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어떻게 만났는지, 지금 무슨 사이인지 그런 거 말입니다. 동창분이세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나도 20년 만에 만났어. 왜요? 부인이 아파서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대. 그러다 5년 전쯤 사별하고 한국 들어왔다는 것 같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나 봐. 그러면 많이 외로우시겠다. 자식들도 외국에 있는데 한국에는 혼자 들어오신 거래요? 원래 자기는 계속 한국이 그리웠대. 말년은 한국에서 보내고 싶다고. 원래 뭐 하시던 분인데요? 국제 변호사라는데. 아휴, 너 뭐가 이렇게 궁금하니? 혹시 네 남편이 물어봐? 시어머니도 뭔가 심상치 않았는지 저에게 그렇게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한숨을 쉬시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이고, 그냥 외로워서 둘이 말동무나 해주는 거지. 별다른 일 없을 테니까 그만 궁금해하라고 전해라. 뭘 이런 걸 너를 통해서 물어봐. 너 곤란하게.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저도 궁금했던걸요, 뭐. 사실 저희 부부가 정말로 걱정한 건 혹시나 이 소식을 시아버지가 듣게 되고 또 무슨 난동이라도 부리실까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현실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다급한 전화에 저와 남편이 가까운 시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난동을 부리고 있는 시아버지와 놀란 얼굴로 그런 시아버지를 보고 있는 신사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처참한 얼굴이었고 말이죠. 이러려고 나랑 이혼한다고 그랬지, 이 여편네. 어디서 남자를 만나고 돌아다녀? 네가 제정신이야? 어? 내가 제정신이 아닐 건 또 뭔데요? 그 나이에 남자를 만나고 저 돌아다니는 게 제정신이 아니지? 당신은 맨날 다른 여편네들 만나고 돌아다녔으면서 나는 이혼까지 했는데 왜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데? 그 말에 저도 시아버지도 남편도 다 굳었습니다.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뭐? 내가 몰라서 입을 다물었던 줄 알아? 맨날 여편네들 바꿔서 만나고 돌아다니고 당신 결혼하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른 여자들 만나고 다니는 거 내가 정말 몰라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산 줄 아느냐고. 이 속이 시커먼 여편네가 그리고 여자랑 남자랑 같아? 뭐가 다른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건 미처 몰랐습니다. 저도 남편도 굉장히 놀라서 그런 시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봤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여자니 어쩌니 하고 한 번만 더 나한테 이러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요. 우리 이제 남남이라고. 내 인생에 참견 그만하라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손에 들린 컵을 그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 컵은 시아버지 이마에 맞고 떨어졌어요. 시아버지 이마가 조금 찢어진 듯 피가 살짝 흘렀습니다. 큰 상처도 아니었고 크게 다친 것도 아니었지만 시아버지는 그 일에 굉장한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았어요. 저희가 모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까지 아무 말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을 향해 넌지시 물었습니다. 네 엄마 진짜로 나랑 끝인 것 같으냐? 시아버지는 그때까지 언젠가 다시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고 말이죠. 그런 시아버지를 보고 남편이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작의 끝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먹은 건 그냥 그 순간부터 끝이었던 거예요. 저는 봤습니다. 시아버지의 눈가가 순간적으로 조금 붉어진 것을 말이죠. 뭐 시아버지로서도 그래도 한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였는데 싫어하는 마음, 괴롭히고 싶은 마음만 있으셨던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고 용서받기 쉽지 않은 일들을 해오셨고요. 오늘 사연의 내용은 정말이지 빙산의 일각일 뿐 시어머니가 그간 당해온 일들은 차마 다 쓸 수 없으니까요. 아마 시아버지는 평생을 거쳐 죽을 때까지 정말 후회를 많이 하실 겁니다. 나이가 1살, 2살 먹으면 먹을수록 더더욱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절실해 하시겠죠. 뭐 그렇다고 한들 되돌릴 수 없지만 말입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그 신사분과 잘 만나고 계세요. 그 신사분도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시어머니에게 그간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살았구나 하고 더더욱 잘해주신다고 말이죠. 아직 두 분이 살림을 합친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 그런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와 남편은 창성이거든요. 남편도 그 신사분과 술을 한번 마시고는 마음에 든다는 말도 했고 말이죠. 말년에 혼자보다는 둘이 낫잖아. 어머님도 덜 외롭고. 나도 그분 좋아 보여. 그리고 언젠가 살림 합치신다 그러면 찬성이고. 저도 그 말에 동의했고요. 남편은 그분이 정말 상당히 마음에 든 듯 그 이후로도 몇 번은 더 좋은 말을 하더군요. 아무튼 제가 이 사연을 여기 쓰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든 당연한 것도 없고 무슨 결정이든 늦은 건 없다는 걸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옆에 있는 게 당연한 건 없습니다. 이제라도 옆에 있는 내 사람에게 잘하세요. 잃고 나면 정말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나이 들어서 혼자인 것만큼 외롭고 쓸쓸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내 가족, 내 사람들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 사람들에게 잘해야 하는 거라고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 다들 속 시원해하고 시어머니 제2의 인생을 응원하는 말들을 많이 하던데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누군가는 다 늦어서 그게 무슨 짓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생각이 무조건 달랐다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바른 선택을 하신 걸로 생각하지만요. 만약에 혹시나 이런 일로 고민인 분들에게 저희 사연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게 가장 기쁠 것 같네요. 길다면 긴 이야기 마지막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만 줄일게요. 언제 어디서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의 건강과 행복도 빌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분이 안 풀려 여기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잠실에 사는 40대 여자이고 슬하에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 2명을 두고 있는 김은영이라 합니다. 결혼한 이후론 가정주부로 쭉 살았고 남편이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며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하고 2 자식을 길러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정확히 말하면 저희 시부모님 때문입니다. 정말 저희 시부모님을 설명하면 될까요? 시월드라고 하죠.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10월대의 최강이라 할 수 있겠네요. 저한테 욕설은 기본이고 한겨울 아이를 가진 제게 얼음물까지 끼얹으신 분이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공개하는 일들은 제가 모두 겪었던 일이고 명백한 진실이며 거짓이 일도 없습니다. 사실 텔레비전이라도 나가서 대놓고 욕하고 싶은 걸 꾹 참고 여기에라도 보내는 거니까요. 먼저 제가 남편을 만난 건 20대 중반 때였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근무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병원은 지금도 있겠지만 일명 태움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던 때였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선배 간호사들이 저를 불러 얼차려를 주기도 하고 너 이러다 환자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관두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덜 지나다니는 비상구 계단 위에서 훌쩍이던가 가족에게 전화하여 마음을 달래는 게 일상이었던 시절이었죠. 엄마, 나 관두고 싶어. 너무 힘들어. 아이고, 어쩌면 좋으니. 그만둬도 돼. 힘들면 시골 내려와. 돈은 어떻게 하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뿐인데. 괜찮아. 여기도 일자리는 있어. 시골 내려와서 엄마랑 좀 쉬자. 엄마 농사일도 도와주고. 엄마에게 전화를 하면 엄마는 무조건 쉬라고 하곤 했지만 사실 쉽지 않았어요. 마음이야 굴뚝 같았죠. 몇 번이고 병원 복도를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이 뭔지 자존심이 뭔지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자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에 저는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그때 당시 제가 보살피던 환자였습니다. 당시 29이라는 어린 나이에 당뇨에 걸려 치료를 받는 중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남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된 것도 슬프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에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견뎌야 하는 일상이 너무 괴로웠는지 남편 역시 비상구 계단에 자주 내려오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만났습니다. 저는 훌쩍이고 남편은 피지도 못하는 담배를 입에 물다 뱉다를 반복하기 위해 계단으로 향했고 그렇게 거기서 서로를 처음으로 환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알게 되었죠. 은영 씨, 오늘 하루는 좀 어땠어요? 김 간호사님이 뭐라고 안 하셨어요? 엄청 뭐라고 했어요. 근데 무시해버렸어요. 또 저러고 말겠지 하고요. 저 정신력 강하잖아요. 이젠 도 같은 느낌이에요. 잘했어요, 진짜. 오늘 너무 기특한데요? 그렇게 버텨나가봐요, 우리. 그리고 우리는 그 계단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더군요. 무서운 당뇨에 걸리기 전까진요. 집안 자체가 당뇨가 심한 집안이라 걱정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이른 나이에 걸릴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 덕분에 병이 오자 어쩔 수 없이 직장도 그만둬야 했고 모든 걸 놓아야 했던 거죠. 그리고 자긴 여기에 처박혀야 하는 신세가 너무 싫고 답답하고 화가 나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속에서 불이 난다며 이러다 우울증까지 걸리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참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동생들 학비를 대기 위해 이 병원에 와 선배들의 삼엄한 눈치 속에서 아등바등 사는 제 처지나 모든 걸 상실하고 힘들어하는 그의 처지나 비슷하게 느껴졌죠. 남편 역시 그렇게 느꼈는지 우린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비상구 계단은 우리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고 우린 힘들 때면 그곳에 만나서 서로를 기다렸어요. 은영 씨 왔어요? 네, 지은 씨. 오래 기다렸어요? 잠깐 응급 환자가 있어서 보고 오느라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이거 은영 씨 주려고 산 초콜릿인데 먹어요. 오늘도 일하느라 당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우와, 고마워라. 아, 나도 뭐 챙겨올 걸 그랬네. 아니에요.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죠. 저희는 그 무엇보다 따뜻한 말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했어요.
더 놀라웠던 건 남편이 있으니 생활이 전처럼 고단하지 않더군요. 제 처지가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고요. 이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적어도 누군가와 함께 있으니 참 의지가 되더군요. 내 슬픔을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다행스러운 일인지 그때 알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환자였어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병원을 나가게 되는 날이 왔어요. 남편에게는 잘된 일이었지만 제게는 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을 나가기 전 물었어요. 우리 또 볼 수 있을까요, 은영 씨? 그리고 전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젠 더 이상 그를 만날 일이 없다 생각했죠. 우린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았고 우리가 아는 건 고작 우리 서로의 고통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비상구 계단에 혼자 앉아 있으니 얼마나 쓸쓸하고 마음이 공허하던지 남편이 너무도 그리웠어요. 아이씨, 이럴 거면 연락처라도 주고받을걸. 혼자 그 말을 중얼거리며 얼마나 계단을 발로 뻥뻥 차댔는지 몰라요. 하지만 인연은 언제나 만나지더라고요. 어떤 장애물이 있든 간에 말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비상구 계단에 쪼그려 앉아 쉬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새하얀 안개꽃과 빨간 장미꽃을 들고서요. 지훈 씨. 은영 씨, 나 은영 씨랑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어요. 괜찮아요? 눈물이 왜 났을까요? 그가 너무 그리웠던 건지 저는 단번에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참 많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힘든 병원 생활도 남편 덕에 청산하게 됐고 마음의 짐도 덜게 되었으니까요. 그런 남편을 만난 것에 감사했고 하나님께 이런 귀한 인연을 주셔 감사하다고 기도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제가 어떤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지 말입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상상 이상의 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부모님을 만난 날 그분들은 저를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엄마 하고 부르자 그제야 불평불만이 가득한 옆 눈초리로 쳐다보며 말했죠. 너 우리 지훈이 돈 보고 결혼하려는 거니? 네? 저는 너무 당황하여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시부모님을 처음 뵀던 날부터 그분들은 저를 돈 보고 달려든 여자라고 생각했고 그 꼬리표는 몇 년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남편을 낳아주신 분인데 내가 잘해드리면 꽁꽁 얼어붙은 얼음이 햇볕에 놓듯 미움도 사라질 거라 여겼어요. 그래서 몇 년간은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시부모님 댁이 저희 집에서 멀지 않았기에 틈만 나면 찾아뵈어 시어머니가 하시는 일들을 도와드렸고 아버님의 담배 심부름까지 했죠. 어머님, 편찮으신 곳은 없으세요? 여기 좀 주물러 드릴까요? 아버님, 편의점에서 이 담배로 사오면 될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머니께서도 아버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나이도 젊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저는 찬물이 끼얹 듯 정신을 차렸어요. 그날도 시어머니 부름에 재빨리 달려가서 이것저것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놀러 오셨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으로 누가 오면 꼭 저를 불렀습니다. 마치 종을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듯이요. 암튼 그렇게 친구분들과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너무도 충격적인 말을 하시더군요. 요즘에는 우리가 며느리 눈치 봐야 해. 우리 때와는 달라. 맞아. 아니 나도 우리 며느리 눈치 얼마나 본다고. 힘들긴 한데 뭐 어쩔 수 있나. 며느리가 내 아들 괴롭히고 살면 안 되잖아. 그
그냥 우리가 참아야지. 야, 그것도 끼리끼리 결혼을 잘했을 때 이야기지. 우리 며느리 봐봐. 아주 우리 아들을 어떻게 꼬셨는지 볼 때마다 성질이 나 죽겠어. 아주 백녀시야, 백녀시.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이뻐하기로도 하지 참. 아니 미자야, 아니 너도 참, 그런 얘기를 왜 여기서 해? 며느리 듣겠다. 애 좀 봐, 성질 아직도 못 죽이고 사네. 부엌에서 한참 과일을 깎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말들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혀 들어왔습니다. 친구분들은 제 눈치를 보며 그만하라는 사인을 보냈지만 시어머니는 어찌나 당당하던지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몇 년간 시부모님 눈에 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들 앞에서 며느리 흉이나 보는 시어머니에게 어쩌면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상실감이 더 가슴을 아려오게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점점 더 힘들어졌던 건 애매한 남편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당신 부모님께 이런 푸대접과 그걸 넘는 모욕을 받는 걸 알면서도 그냥 옛날 분들이시니까 이해해달라는 말로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이해? 여보,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 분들이라고 다 그래요? 나 아버님 담배 심부름까지 하면서 어머님 아버님 보살펴드렸어요. 근데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은 여전히 내가 당신 돈 보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듣고도 참아야 해요? 내 말은 당신이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엄마 말에 가시가 좀 있는 분이시지. 그렇다고 당신 못 살게 굴거나 하진 않잖아. 당신이 그냥 좀 참아줘. 지금까지 잘해왔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래? 그리고 명절 때만 보는 건데 그 1년에 몇 번을 못 참아?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남편은 흔히 요새 말로 하면 마마보이였어요. 5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부모와 형제들을 너무나 안쓰럽게 생각했어요. 남편의 가족이 저인지 시댁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죠. 남편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자 저도 너무 화가 났고 이는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에 2달간 냉전기가 이어졌어요. 제가 밥도 안 차리고 말도 안 하고 있자 남편이 나중에 다가와 미안해 여보, 내가 말 잘해볼게 하고 말하긴 했지만 그건 그냥 둘러대기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대로였으니까요. 남편 저 자신도 바빴을 때라 사실상 가족일에 신경도 쓰지 못했죠. 만약 남편 말대로 명절 때만 시부모님을 찾아뵌다면 참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연락하지 않으면 어머님은 꼭 전화로 제게 눈치를 주시곤 했거든요. 얘야, 너는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도 안 하니? 내가 너한테 꼭 이렇게 전화를 해야 하는 거야? 어쩜 시부모 모시는 예의가 그 모양이니? 내가 처음엔 좀 네 입장도 이해해보려 했어. 근데 하는 거 없이 집에만 있는 네가 뭐 바쁘다고 연락을 하네? 이런 식으로 제게 대놓고 말을 하니 연락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연락을 하면 가끔은 짜증을 내곤 하셨어요.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에 전화를 해? 나 오늘 목욕탕 갔다 와서 9시 전에 자려 했거늘. 너 때문에 지금 잠 다 깼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핸드폰에 노크라도 해야 하나요? 시어머니의 이런 히스테리와 짜증은 점점 극에 달했고 절 볼 때마다 이젠 매사 본인 짜증을 푸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요새 말로 시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았죠. 아직도 이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화가 치밉니다. 아니 어제 내가 동창회 갔는데 말이야. 순자 고년이 나한테 살이 쪘다는 거야. 근데 네가 보기에도
내가 살쪄 보이니? 아니잖아. 근데도 그 말을 어찌나 크게 하던지. 아마 동창생들 모두가 다 들었을 거다. 얼마나 창피하던지. 아휴, 짜증나 죽겠네. 걘 학창시절 때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아. 아주 똑같이 재수가 없어. 근데 왜 이리 더운 거야? 얘, 에어컨 안 트니? 틀었는데요, 어머님. 더우세요? 아우, 강으로 틀어, 강, 제일 강. 아유, 짜증나 죽겠네. 넌 어쩜 눈치가 그리 없니? 시애미가 기분이 안 좋으면 집도 시원하게 해놓고 하다못해 식혜든 과일이든 뭐든 내와야 할 거 아니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빠릿빠릿해서 이럴 때 시애미 기분 좋게 해준다고 백도 사주고 한다는데 너는 참, 아이고. 그래, 능력 없는 널 탓해 뭐 하겠니? 과일이나 주면 내가 만족해야지.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해도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처음엔 분명 집에 들어오셨을 때 물 달라던 분이 동창회 얘기를 하다가 열이 받으셨는지 한가을에 에어컨을 찾으시고 과일을 찾으셨고요.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셔서 절 놀라게 하시더니 능력 없다는 말까지 던져 기어이 제 가슴에 기어이 상처를 남기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부처가 아닌 이상 참는다는 건 솔직히 무리였습니다. 시어머니만 보면 사리가 몸에서 쏟아져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한 가지 더 힘들었던 건 모든 걸 다 시어머니 개인 일정에 맞추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며느라, 오늘 내가 지훈이랑 니들 옷 좀 사주게 쇼핑 가려 하니까 준비하고 나와라. 그렇게 갑자기 들이닥쳐선 선심 쓰는 얼굴로 쇼핑에 하니 나오라는 바람에 동창생들과 약속 취소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건 비단 저한테만 그런 건 아니었고 시아버지에게도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게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만족하는 분이었던지라 시어머니의 주변 사람들은 웬만해선 시어머니와 친구라 하려 들지 않으셨고 시아버지도 가끔 시어머니를 버거워하셨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데도 저 옆에 내가 또 아휴 이런 말들을 한숨처럼 연달아 내뱉곤 하셨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참다 못해 어머니께 한마디 하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화가 나는 날이기도 하고 반면에 가슴이 좀 시원한 날이기도 하는데요. 그날은 남편의 생일날이었는데 어머니가 직접 집에 와서 다리가 부러져라 상을 차리고 누가 먹는다고 남편과 애들이 좋아하지도 않은 음식을 굳이 몇십 인분씩을 해가며 저를 고생시키고 계셨어요. 그런데 애들이 때마침 들어온 거예요. 애들은 할머니에게 인사하더니 요즘 따라 자주 하던 말을 또 시작하더군요. 학원 가기 싫다고 오늘 빼면 안 되냐고 조르는 거였어요. 시험 기간이었던지라 힘들었는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만두면 점수가 떨어질 걸 생각하니 허락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단칼에 안 된다고 말을 끊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머니가 제 자식들을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하나씩 쥐어주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처럼 되려면 열심히 해야 해. 니들은 아빠를 더 닮았으니까 조금만 열심히 해도 분명 더 잘할 거다. 아유, 엄마 안 닮은 게 얼마나 다행이니. 니들도 알겠지만 네 아빠는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왔거든. 거기서도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녀서 이 할미를 얼마나 기쁘게 해줬는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 강아지들 조금만 더 열심히 해라. 알겠지? 좋은 대학 가면 할미가 등록금은 해주마. 별 내용 없는 말처럼 들렸겠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잘나고 공부 잘했던 자식처럼 되기 위해선 공부 열심히 하란 말이었죠. 그리고 그건 저처럼 안 되려면 공부하라는 말이었고요. 세상에, 어떻게 내 자식한테까지 이럴 수가 있을까? 어른이 돼서 어떻게 할머니가 돼서 손주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다른 것들은 다 참을 수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 붙이던 전 부침개를 턱 소리나게 내려놓았죠.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물었죠. 어머니, 지금 그 말 무슨 의미냐고. 그러자 어머니는 불퉁한 목소리로 틱틱거리듯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빨리 손이나 붙여라, 탄다. 아범 올 시간 다 됐는데. 저 들으시라고 한 소리잖아요. 아빠를 더 닮았다는 말이요. 그리고 애들이 저를 안 닮아서 다행이라고요?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어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거 모르세요? 아무리 제가 밉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하지 마셨어야죠. 그리고 제가 어디 어머님 섭섭하게 해드린 적 있나요? 부르면 부른 대로 가고 심부름 해드리고 김장해드리고 시키는 건 다 했잖아요. 파출부처럼 쓰셔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사과하세요, 어머니. 내가 왜 너한테 사과를 해?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눈을 까디집고. 사과하시라고요. 못하시겠어요? 못 배웠다. 못 배워서 저런다 치료했건만 이젠 이게 나한테까지. 너야말로 당장 시어머니한테 사과 못해?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못 배웠다는 말에 더 분이 났어요. 가난한 농사꾼의 딸로 태어나 할 수 있는 건 그저 어머니와 아버지가 덜 아프시게 일을 도와드리고 우리에게 돈이 되고 식량이 될 귀한 작물들을 심고 작물들을 해치는 잡초를 뽑는 일이었는데 어쩜 공부 좀 안 했다고 저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을까? 나도 당신 아들처럼 우리 엄마 아버지한텐 귀한 자식인데 부모님이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서글퍼하실까 생각이 났죠. 그러면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리더군요. 그러자 아이들이 당황해 엄마 하고 제 곁으로 몰려들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방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서랍장에 고이 잠들어 있는 이혼 서류가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어요. 남들은 그 말이 뭐라고 호들갑이냐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쌓인 울분이 터진 건지 이성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어머니와 남편이 무슨 말을 주고받더니 남편이 제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남편은 어둠 한켠에 웅크리고 있는 절 보더니 무슨 일이냐 물었죠. 저는 당신 어머니께 들으라며 그 일을 내보냈지만 남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된 말을 들은 건지 저를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 그냥 하신 말인데 그걸 가지고 뭘 꽁해하냐고, 어머니 성격 모르냐고, 꼭 그렇게 꼬아서 생각해야 하냐고 저를 탓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들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지경이었죠. 저는 그때 눈이 잔뜩 붉어진 채 짐가방에 옷가지 몇 개를 챙기고 지갑을 들고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바라는 삶이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태움을 당할 때도 힘이 들고 고달프긴 했지만 그땐 적어도 삶을 버티게 해준 것들이 있었어요. 제 편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겐 삶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없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그 시절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 어린 자식들이 눈에 밟히긴 했지만 남편에게 느끼는 섭섭함이 너무 컸어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곧바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애들이 방학이라서 학교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은영아, 이게 무슨 일이니? 연락도 없이. 김서방은? 엄마, 나랑 애들만 왔어요. 엄마가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오라 했잖아요. 엄마는 무슨 일인지 짐작을 하신 건지 더 묻지 않으셨어요. 그게 더 슬펐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어머닌 저와 아이들에게 매일 맛있는 반찬도 해주시고 산으로 데리고 나가 놀게 해주셨어요. 어째 아이들이 더 좋아했죠. 엄마, 나 할머니 집에서 지내면 안 돼? 여기 너무 좋아. 학원 안 가도 되고 공기도 좋고 여기서 계속 지내고 싶어. 정말로? 응, 애라도 너무 좋대. 정말 그럴까? 우리 여기서 살까? 엄마도 그러고 싶다. 그땐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냥 좀 쉬고 싶었달까요?
시댁에서 벗어나 남편에게서 벗어나 아내 노릇 그만하고 며느리 그만하고 이곳에서 엄마 딸로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남편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저희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 부덕이 커.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워낙에 강한 사람이라 다 가족들이 맞춰주면서 살다 보니 당신한테도 어느새 그걸 요구하게 됐어. 난 그래도 자식이니 괜찮지만 당신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이제 그만 돌아와줘. 내가 엄마한테 이번에 정말 단단히 말해놓았어. 당분간 절대 그러지 않으실 거야. 약속해. 아직 아이들한테 아빠 필요하잖아. 응? 이대로 우리 애들 아빠 없이 자라게 할 거야? 제 결정이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네, 아마 이혼을 망설였다가 돌아오신 분들은 제 심정 아실 거라 생각해요. 늘 그렇듯 자식들 때문에 돌아왔죠. 남편도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고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겠지 싶어 남편의 말을 믿는 척하면 넘어갔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동안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만약 이런 나날들이 계속되었다면 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어머니께 단단히 주의를 주긴 한 건지 그토록 바라던 대로 명절 때만 시어머니를 볼 수 있었죠. 물론 명절 때 제가 가면 그분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그저 손주들만 챙기시며 저를 아예 이 집안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셨으니까요. 그래도 무척 평안했습니다. 어머니를 안 보는 것만으로도 숨을 쉬고 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 엄마가 자주 웃으니까 나도 좋아. 그래? 엄마가 자주 웃었어? 제가 행복한 게 티가 났는지 아이들 눈에도 그게 비춰졌나 봐요. 오히려 시댁이 빠지고 나니 집안 분위기는 화목해졌고 저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 우울감에서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어요. 진작 이럴 걸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그깟 시어머니 하나를 상대하지 못했을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나 진짜 폭풍은 그 후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남편의 회사에서 일하는 여직원이라며 자신을 소개했고 제게 만났으면 좋겠다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 묻자 그 여자는 그저 나올 장소만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조금 불길한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남편이 회사 재정 상태가 안 좋다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으니까요. 저는 그 여자가 알려준 카페로 나갔어요. 집 주소를 알고 있었던 건지 집에서 멀지 않는 곳이더군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차가운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선 제게 먼저 손을 흔들어 위치를 알렸습니다. 제 얼굴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여자를 처음 보았는데 말이에요. 제가 자리에 앉자 그 여자는 쓰디 쓴 커피를 내려놓으며 제게도 뭘 좀 마시겠냐 물었어요. 저는 그러겠다고 하고 로즈마리 차 한 잔을 주문하고 다시 그 여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자 그 여자는 쉽사리 말을 잇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렸어요. 저는 그 입술을 오래도록 쳐다보았어요. 가까이서 본 여자의 얼굴은 정말이지 앳되어 보였어요. 딱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간 사회초년생처럼 보였죠. 제게도 있었던 얼굴과 시절이었죠. 그때 여자의 입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어요. 저 남편분과 연인 관계였어요. 뭐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 다시 묻자 그녀는 담담한 어조로 말을 이었어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남편분이 임신한 절 책임지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 부인에게 알리겠다고 하니까 그러라 해서 여기 오게 되었어요. 바람에 모자라 임신이라니.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듯 했습니다. 그 여잔 말하지 않고선 참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죄스럽게 생각한다는 말과 그런 종류의 비슷한 말들을 했지만 그 말들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비행기가 공중에 떴을 때 나는 소리처럼 귓속에서 이명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죠. 저는 입도 되지 않는 로즈마리 차를 탁자에 두곤 그대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낙엽들이 쌓아가고 나무는 너무나 아름답게 색을 바꾸어 가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쩜 모를 수 있었을까? 언제부터였을까? 남편 옷에서 가끔 여자 향수 냄새가 나긴 했지만 그저 일터에서 오래 머무르니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냄새라 여겼는데 가끔 야근이 잦아도 당연히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여겼는데 난 속았구나. 단단히 속았구나. 처음엔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고 그보다 더 큰 상실감과 슬픔이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가슴이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전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가 물었어요. 당신 바람 폈지?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바람은 무슨... 뭐 잘못 먹었어? 바른 대로 말해. 아니면 증거 대줘? 잠깐만. 왜 그래? 남편은 당연히 눈에 띄게 당황했고 미친 여자라고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전 그 내연녀가 내밀었던 여행 티켓들을 보여주며 당신 이날 내게 출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더 속일 생각 말라고 딱 잘라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남편의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당신 같으면 바람 안 피겠어? 뭐? 당신 맨날 우리 엄마랑 싸우고 그러느라 나도 미워하고 집에 들어가도 뭐 잘해주는 거 하나 없고 그리고 내 나이에 바람 안 피는 남자 없어. 다 한 번씩은 핀다고. 그래도 난 한 번이었어. 이번이 한 번이라고. 당신도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나도 바깥일하고 돌아다니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러면 스트레스 풀 땐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바람으로 풀었다. 그 말이야? 당신 아주 뻔뻔하네. 그럼 나도 당신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 바람 펴도 되는 거겠네? 거봐. 또 우리 엄마 얘기로 넘어가잖아. 야, 나도 이제 지겹다. 그만 듣고 싶어. 너도 네 엄마 욕하는 거 싫잖아. 나도 똑같아. 나는 지금 당신 바람 피운 얘기라는 거야. 시어머니 얘기가 아니고. 남편은 적반하장이었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누가 보면 제가 핀 줄 알았겠죠. 이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있건 없건 저는 깊이 상처받았고 제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걸 안 이상, 남편이 제 등 뒤에서 그 짓거리를 한 걸 안 이상 아무렇지 않은 척 살 수 없었어요. 이미 시집살이로 온몸과 정신이 피폐해진 가운데 남편의 행동까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이혼하자. 대신 아이들이 알게 하고 싶지 않으니 조용히 처리하자. 근데 이혼은 또 무서운지 남편은 몇 년 만에 제 본명인 은영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부르며 애걸했어요. 늘 엄마로 불렸던 제가 처음으로 은영이라고 불리는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저로 살지 못했다는 걸요. 단 한순간도요. 아내, 엄마, 그리고 며느리 이렇게로만 살아오면서 제 귀한 시절을 모두 허비했다는 걸요.
전 언젠가 아이들도 제 선택을 이해해 줄 거라 믿으며 남편에게 도장찍을 준비를 하라 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어머니께선 놀라시질 않았어요. 저한테 외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히 말하셨죠. 요즘 네가 집안에 있으면서 꾸미지도 않으니 남편이 그런 생각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니? 나도 젊었을 적 니네 시아버지가 몇 번 바람 피웠지만 그러려니 넘어갔어. 남자들은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너도 넘어가라. 그에 저도 당당히 말했습니다. 전 못 넘어가고요. 위자료 다 받고 헤어질 겁니다. 한편 남편은 몇 날 며칠 질리게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한 발자국도 그쪽으로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악에 바친 건지 대체 뭐에 화가 난 건지 제게 네가 가장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냐고 그러면서 나도 기댈 곳이 필요하니 그런 짓을 한 거지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바가지를 긁어댔다나 뭐라나 하면서요. 바람핀 남자들의 죄책감 없는 변명이었죠. 전 들을 가치도 없는 변명에 굳이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자신이 아이들을 키울 거라며 우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바람 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그 여자도 내가 설득할 거라고. 오랜 기간 살 맞대고 살았던 부부 사이에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죠. 저는 그날 밤 혼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어떻게든 제가 아이들을 직접 양육할 생각이었어요. 뼈가 빠지게 일을 하더라도 제 자식은 제가 건사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우리의 결혼 생활이 결코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죠. 다음 날 남편에게 이미 독이 오를 대로 올라있는 상간녀를 만났고 바람핀 사진들을 다 넘겨달라 했어요. 확실한 증거들이 될 사진들 말입니다. 다행히 그 여잔 역시 남편에게 복수심이 깊었던 건지 순순히 넘겨주더군요. 그런데 제게 증거가 다 있다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가 달려와 처음으로 눈물까지 보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미는 이혼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제겐 그 눈물마저 악어의 눈물처럼 가식적으로만 비춰질 뿐이었죠. 전 단호히 그럴 수 없다고 돌아섰지만 한 번 더 절 붙잡았어요. 얘야, 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지금 네가 아들과 갈라져서 얻을 게 뭐야. 제발 내가 다시는 바람 못 피게 할 테니 받아줘라. 응? 나도 알고 있다. 너에게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 그것도 사과하마.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 한 번만. 응? 나 손주들은 보고 살고 싶구나. 그래서 전 말했습니다. 용서는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 자식들은 제가 어떻게든 부족함 없이 키울 거니 걱정 마시라고요. 제가 언성을 높이니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속으론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어머님은 앞으로 제 허락 없이 손주들은 더 이상 보지 못할 거예요. 어머님께 말씀을 한 가지 못 드린 게 있어요. 이번에 사건 정리되면 저 일본으로 떠날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잘 살 생각입니다. 시어머니는 땅바닥에 엎어져 엉엉 울고 그야말로 오열을 하셨어요. 마침 집에 친정엄마도 와 계셨는데 그간의 제 이야기와 이혼 소식을 들은지라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셨죠. 저희 엄만 냄비를 가져와 화장실에서 냉수를 봤더니 그대로 시어머니께 뿌렸습니다. 당신 아들만 귀한 줄 알고 사셨죠? 내 딸도 귀해요.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하고 사세요. 냉수에 쫄딱 젖은 시어머니는 저와 엄마를 향해 욕짓거리를 내뱉으셨지만 저흰 그냥 무시하고 돌아서 버렸어요. 그리고 어버이날을 앞둔 엊그제 전 어버이날 갈 수 없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굳이 이 상황에 전화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당신 아들과 이혼했으니
이제 찾아갈 일이 없다는 의사를 전하고 싶었죠. 또한 당신과의 질긴 인연도 여기에선 끝이라는 마지막 통보와도 같은 전화였어요. 제가 소송에서 이겨 위자료를 받아내자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저에게 간사하다느니 너 같은 엑스는 지옥에 간다느니 괘씸하다고 건방지다고 어쩜 버르장머리가 없냐고 입에 차마 담기 힘든 욕짓거리를 내뱉으셨죠. 저는 그대로 경찰에 시어머니를 신고했고요. 이젠 시어머니가 아닌 그 여자이지만요. 그 후 일본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친구분 딸 중에 일본에서 사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로 건너오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아이들 교육도 교육이고 돈벌이도 여기보단 훨씬 괜찮아 보여 나름대로 도전을 할까 했죠. 그런데 다른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사실상 엄청난 행운에 가까운데요. 엄마가 예전에 사놓으신 땅이 있는데 엄마도 모르는 사이 그 땅값이 많이 오르게 된 거였어요. 엄마는 그 땅값을 전부 고생한 제게 주신다고 하셨고 덕분에 전 지금 좋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조그맣게 인터넷으로 하는 사업도 하나 시작했고요. 바로 유튜브 채널 운영인데요. 제가 하는 요리들을 딸들이 영상으로 찍어 올리고 음식에 대한 평을 해주는 채널이에요. 열심히 하다 보니 지금은 구독자도 늘고 어느 정도 돈벌이도 되어서 본격적으로 잘 해보려 해요. 처음엔 사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오랜 시집살이로 인한 고달픔을 안겨준 시어머니. 두 사람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눈이 떠질 정도로 힘들었지만 생활이 바쁘게 굴러가다 보니 그럴 새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제 삶을 찾은 것 같고 지금의 이 생활에 무척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가장 다행인 건 자식들이 이혼이란 상황을 잘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전의 남편과 시어머니는 수시로 문자 전화가 와 제게 다시 돌아오라는 말을 해대고 있어요. 양심이 있으면 차라리 용서해달라는 돌아와달라는 말도 못할 텐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마지막 지면을 빌려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하면서 마치고 싶어요. 얘들아,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